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저는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새로운 신경과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유달라입니다. 파킨슨 TV 구독자님들과 한희경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안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잔뜩 긴장하신 모습인데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는지 유달라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상운동 질환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야기 쉽게 설명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하시다 볼 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좀 못 듣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궁금증이 해결이 다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런 파킨슨 TV 플러스를 통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좀 해결되고 진료하시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잔뜩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렇게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오늘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름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명을 접해봤는데 근긴장 이상증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유달라 교수님,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긴장도가 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자연스럽지 않은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반복적으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갸우뚱하거나 이를 보정하기 위해 머리를 불규칙적으로 흔들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떠지기도 하고 전신 근육을 침범할 경우에는 바로 서지 못하고 보행이 불편한 경우도 생깁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근긴장 이상증 환자라면 이런 증상들을 모두 다 겪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증상을 다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어디에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침범한 근육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목 주변 근육을 침범할 경우에는 고개가 돌아가거나 이와 연관된 머리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눈을 감는 근육에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눈을 잘 뜰 수 없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팔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보행 시 발이 끌리는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발성기관에 관여하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 혀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음식물을 씹고 삼키거나 발표하실 때 방해가 되어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하면 미세한 자세 뒤틀림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심하면 자세 변화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되고 꼬임이나 강직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관절이 굳어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안 교수님, 그러면 이런 근긴장 이상증 환자를 진료하실 때 어떤 특징들을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근긴장 이상증의 제일 특징적인 소견이 바로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에 생겼다가 다리에 생겼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이시는 거나 뭔가 활동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뭐 목에 근긴장 이상증이 있으신 분들이 걷거나 움직이실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손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움직이거나 손을 사용할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손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몸을 많이 움직일 때 이제 손목이라든지 팔꿈치까지 증상이 더 진행한다든지 증상이 없는 반대쪽에도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억제하려고 했을 때 잘 잠시라도 억제될 수 있는 것이 틱인 반면에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잘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흔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움직일 때 보통 심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외래 들어오실 때 이미 목을 이렇게 잡고 들어오신다든지 눈을 이렇게 잡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근긴장이 있으신 분들이 손을 대면은 감각 개교라는 증상, 이제 특징이 있는데 손을 대거나 뭔가 물체에 닿으면은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설명을 드리거나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내시거나 그렇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뭔가 좀 과제특이적인, 영어로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근긴장 이상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손이 뒤틀리는 분들이 있고 타이핑할 때도 손이 뒤틀리거나 연주할 때도 이제 손이 뒤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자세에만 생기는 근긴장 이상증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걸을 때만 근긴장 이상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앞으로 보통 걸을 때 생기면 뒤로 걷거나 뛰게 할 때 그때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근긴장 이상증의 특징과 증상까지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웅우 교수님께서는 근긴장 이상증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근긴장 이상증은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 증상이지만 환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셨을 때 먼저 근긴장 이상증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근긴장 이상증이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긴장 이상증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떻게 동반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이게 임상적인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병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씁니다. 어떤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태어난 이후에 생긴 원인도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달라 교수님께서 먼저 임상적인 특징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긴장 이상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일단 매의 눈으로 환자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의 특징에 맞는지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하게 하면서 비정상적인 근수축이 어느 부위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 외에 다른 이상 운동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지 같이 동시에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묻고 이게 점차 진행하는 양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근긴장 이상증을 분류하고 정확히 진단해내는 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만일 근긴장 이상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집에서 촬영해온 동영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유발되고 완화되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시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서 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현재 보이고 있는 증상과 과거에 보였던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 동영상들을 가지고 오시도록 요청드리고 외래 진료시간과 별도로 장시간 리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설명하시는 유달라 교수님 모습을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마치 탐정이 이렇게 무슨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들까지도 알아야 되고 또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단서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긴장 이상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완료가 되면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20세 이전에 발생했을 때 소아나 영유아기에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유전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특발적인 요소들, 이제 원인이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들이 어떤지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쪽 팔다리에만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 다른 병변이 있다든지 척수에 병변이 있는 것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는 오늘 검사하면 늦어도 내일이면은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이 병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긴장 이상증이다. 그러면은 무슨 병이다 나오면 좋은데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큰 이름 아래 뭐 다양한 임상 증상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희경 씨 포기하시지 말고 네. 끝까지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힘을 내서 다음 단계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찰을 해서 원인을 파악했으면 다음은 파악한 원인이 진짜인지 또 최종 확인해보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종류에는 혈액 검사에서부터 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근전도 검사 같은 전기생리학적인 검사도 있고 유전자 검사 등도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에게 모든 검사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사에서 참고할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발생한 사경증이나 안검 경련에서는 기본 혈액 검사나 뇌영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경증은 목 주변 근육에 생긴 근긴장 이상증을, 그리고 안검 경련은 눈 주변 근육에 생긴 근긴장 이상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증상이 진행하거나 파킨슨증, 실조증, 인지장애 등 다른 임상적인 특징과 함께 동반된 근긴장 이상증의 경우에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이 발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근신경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 등의 전기생리학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가족력이 있거나 임상 증상, 뇌영상, 혈액 검사 등의 다른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안 교수님,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근긴장 이상증이 꽤 다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어떤 유전자 형이 어떤 특정한 증상을 보인다고, 또 어떤 특정한 증상을 보이면 어떤 유전자 이상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유전자 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유전자 병에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유전자들이 한 가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유전자 검사가 발달할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는 만능의 검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파악하고 검사 소견들을 잘 매칭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유전자 검사가 바로 필요하지 않고 이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병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유전병 중에 하나인 윌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서 셀룰로플라스민이라는 이제 혈액 수치를 측정을 한다든지 소변에서 구리 레벨을 측정을 한다든지 뇌 MRI에서 어떤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먼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인데요. 보통은 한 8세, 12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해서 아침, 저녁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증상이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다가 저녁이 되면은 증상이 좀 더 나타나고 걷는 게 불편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간혹은 이제 꾀병이 부린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레보도파를 조금만 써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예후가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을 보였을 때 저희가 이제 레보도파를 사용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소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을 진단하는 과정이 이렇게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정말 속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정말 이렇게 상담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셨는데요. 근긴장 이상증 자체가 흔하게 접하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해당 분야 전문으로 보시는 이런 우리 두 교수님처럼 이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 갑자기 근긴장 이상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대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예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거예요? 예, 그런 그런 거예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이제 근긴장 이상증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많이 보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도파민, 예전에 도파민 얘기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희 파킨슨 TV에서. 근데 그 도파민의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사실 이제 젊은 환자한테 적용이 되면 그때는 근긴장 이상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정 소화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나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을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희경 씨 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약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바로 또 좋아지진 않을까요? 역시 희경 씨네요. 맞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짧은 기간 이제 약을 쓰다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수시간에서 수일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또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들을 오래 쓰시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오래 쓰면서 생긴 지연성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중단해도 조금 좋아지거나 좀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긴장 이상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치료 역시 환자 개별 맞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인이 일단 먼저 있으면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근긴장 이상증의 경우에 원인을 찾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천적인 병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없거나 특발성인 경우에는 증상 치료도 중요한데요. 증상 치료에는 이제 운동 증상을 경감시키는 그런 약들도 있고 또 동반돼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증상이 동반됐을 경우에 그런 증상들도 함께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유달라 교수님께서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용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왔던 윌슨병,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 약물 유발 근긴장 이상증 등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그 밖에 원인에 관계없이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약제로는 항콜린제, 가바성 약제, 근이완제 등 종류가 다양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긴장 이상증은 근육의 과도한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표준화된 물리치료 운동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 치료 또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료의 종류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없을까요? 안 교수님?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약물을 써볼 수도 있지만 약에 충분히 반응이 없다든지 뭐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이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툴리눔 톡소 주사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 주사입니다. 보톡스를 사실 미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근긴장 이상증에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 근육을 살짝 마비시켜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근육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툴리눔 톡소를 주사를 해서 얘가 이제 힘을 좀 빼놓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힘을 빼놓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신적으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 뭐 팔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허리에도 증상이 다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전신에 주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에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사경증이라든지 눈 쪽에 증상이 있는 안검연축 이런 병들에서 대표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술적 치료로 뇌신부 자극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뇌신부 자극 수술은 뇌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근긴장 이상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완치 목적으로 하게 되는 치료는 아니고 증상 완화를 하는 치료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모든 증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증상들이 완화가 될지 충분히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보톡스에 좀 꽂혔거든요. 사실 저는 피부과 가서 보톡스를 한 번씩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맞을 때가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솔깃하는 것 같은데 신경과에서도 이렇게 보톡스를 쓴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보톡스 치료를 하면 또 어떤 효용을 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 선생님. 네. 네, 그거는 네. 저희가 따로 특집편을 마련해서 아, 정말요?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 파킨슨 TV 플러스 더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이렇게 한 장으로 캡처해 놓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근긴장 이상증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해서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유달라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습했는데 긴장해서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암요 도움 됐습니다. 두 분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럼 이웅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조금 기대 반, 설렘 반, 걱정도 조금 했었는데 너무 두 분은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 거의 저희가 붙박이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저희 구독자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파킨슨 TV에서의 활약이 희경 씨 파킨슨 TV 플러스에서도 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네, 이처럼 증상, 진단, 원인 및 평가,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근긴장 이상증에 대한 이번 편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